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험 전부터 많이 질문이 왔던 것이 소위 비트코인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의 3대 기능이 있죠. 3대 기능이 있는데 소위 비트코인을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하고 소위 새로운 화폐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열광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라는 질문인데 교재에 있는 설명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재가 쓰여졌을 때는 아마 비트코인이 도입된 초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글로 남는 거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처음 초기부터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화폐라는 이름 붙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했는 거고. 그리고 뭐 실제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 화폐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를 배우는 겁니다. 화폐의 3대 기능이 뭐냐? 그 3대 기능을 다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화폐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기능을 보는 거죠. 봐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결국은 이제 지금 화폐의 주 기능은 사실은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이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 또 안에 회계의 단위, 뭐 이런 게 3대 수단이죠. 3대 수단인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는 걸 보자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소위 암호화폐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래용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뭐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초기에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결제하는 사람, 실제 피자 판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지금 가치로 피자 한 판을 거의 1,000만 원에 팔았다. 뭐 팔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엄청난 돈을 벌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일부 편의점 체인에서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는데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받을 당시에 가치로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현금할 때는 또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등등. 너무나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다만 비트코인이 성장하게 된 제일 큰 환경은 소위 암시장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암시장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불법 작업, 세계적인 무기 거래 아니면 마약 거래, 뭐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엄청난 돈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돈 추적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꽤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용으로 사용 안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대부분 투기적으로 쓰는 거죠. 그걸 샀다가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돈을 번다 하는 거죠. 투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왜 주식을 투자하느냐?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산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채권 투자한 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치 저장의 기능이 됩니다. 유일하게 세계 기준 중에서 거래 용도로 못 쓰여있고 회계 단위도 안 쓰여있고 유일하게 지금 그게 거래되는 것은 소위 가치 저장, 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투기적 용도로 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거래되느냐, 근데 교재에서 쓰는 내용보다는 교재에서는 따져본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용도도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본 거죠. 본 건데 현재 지금 사용 용도를 보면 그냥 그런 용도, 가치 저장 용도밖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단위가 빠진 것은 단위를 퍼센트라든지 원이라든지 단위를 뺀 것은 그거는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점을 이해하려고
그런 그 원칙은 기말고사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기말고사에도 단위가 빠진 것은 감점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이 채점에 대한, 중간고사에 대한 질문. 질문이 없네요. 자, 그러면 출석 체크를 먼저 하고요. 자. 자, 오늘 종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 수업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6월 22일 기말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방법은 중간고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를 낼 것이며, 참고로,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지금 12장, 13장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지난 시간에 이 선진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뭐, 과정에 대해서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금융위기 그러면 최초가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별 금융위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봅시다. 이까지 있으면겠죠. CDO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자 미국 금융위기 이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발발 부동산 가격의 거품, 그러니까 거품이 생긴 것은 자금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새로운 환경, 금융의 혁신, 뭐 그런 것 덕에 부동산에 대한 자금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 거품이 생겼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속된 과열 이후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긴 거죠. 주택 가격이 2006년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미국 주택 가격 하락으로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 사람들이 이자를 제때 못 내고 원금을 제때 못 내는 것이 마구 늘어났다. 그러고 나니까 은행들은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 결과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서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서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투자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요 부분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 이야기고, 그 다음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MBS를 만들어가 팔고, 또는 MBS를 다시 CDO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죠. 그럼 이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서 그런 돈을 그런 채권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MBS나 CDO를 뭐 다 인수를 해가지고 있었죠.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걸 자기 자본으로도 사기도 하고 아니면 거액 투자자를 유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록 이렇게 브로커리지 같은 걸 하는 거죠. 그게 투자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자했던 그 채권들에 대해 가지고 부실이 생기고 은행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MBS나 CDO도 부실이 생기고 나니까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서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한다. 투자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소위 펀드를 통해 가지고 펀드를 가입해 가지고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었던 거액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거죠. 야, 이 투자은행이 불안하다. 투자은행의 실적이 나쁘고 자꾸 뭐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뭔가 부실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자금이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투자은행에 자금을 맡겼던 사람들은 미국 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라는 거죠. 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은행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스도 우리나라도 어디가 많이 거기 물렸나 보니까 우리은행이 그 부분에 꽤 투자가 돼 있더라고요. 기중에는 뭐 등등 전 세계 은행들, 전 세계 기관 투자자 아니면 전 세계 거액 투자자들이 그 미국 투자은행에 투자를 했고 돈을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 퍼지는 거죠. 금융위기, 금융시장이 범세계화되어 있었던 거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드 스프레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40bp 수준, 이게 정상적일 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게 240까지 올라갔다 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이게 한 60 정도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비정상 사태입니다. 어쨌든 세 자리 숫자 같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 사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정상 수준까지도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재무상태표가 악화되니까 은행들도 자산을 팔고 투자은행도 자산을 팔고 자산 상각을 하고 아니면 자산을 매각을 하고 신용을 축소를 하고 대출을 줄이고 있는 걸 팔고 아니면 일부 대출은 손실 처리하고 등등, 이 결과 재무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죠.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이 도산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아마 이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2008년 7월에는 페니미, 프레드맥 이 두 개가 도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좀 특이한 회사인데 이게 반민방관입니다. 반민방관의 회사인데 소위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를 주로 사주는,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이제 주택 구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시장에서 나오는 채권을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들이게 하는 것이 원래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인데 주택 부분에서 그쪽에서 부실이 많이 나니까 그걸 많이 가지고 있던, 주로 이걸만 가지고 있던 이 두 페니미하고 프레드미는 뭐 당연히 부실이죠. 도산이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도산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산 상태지만 국가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어쨌든 유지는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도산 상태였다. 그 다음에 리만, 메리린치, AIG, 뭐 이런 그다음 뮤추얼 펀드 등 뭐 이런 은행들, 이런 유명 기업들이 도산이 되죠. 2008년 9월. 제일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되고 나서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요까지는 도산될 때 뭐 그 원래 시장에서 도산될 수 있지 뭐 그냥 봤죠. 그냥 놔뒀습니다. 베어스턴 도산까지는 그냥 시장에서 맡기지 놔뒀는데 리만까지 망하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완전히 금융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발권력과 모든 행정력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대한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도산을 막았습니다. 많은 도산을 막고 많은 금융기관을 국유화, 일부 기업까지도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9일 날 구제금융안을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돈을 쓰기 위해서 국회에 돈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냈더니만 9월달만 해도 국회에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민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결했습니다. 부결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더 지나고 보니까 점점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 다시 의결을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종료를 하고 2009년 2월 13일에는 다시 또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이런 경제 활성화 대책까지도 지금 승인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정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이 소위 금융위기입니다. 주택가격이, 이게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만큼 폭락을 했다. 이 폭락을 하니까 모기지가 부실이 되고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그래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떨어진 원인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원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에 따라서 올라갔다.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이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거품이었다는 거죠. 이게 거품이었고 지금 보니까 왜 이런 거품이 생겼느냐? 수요를 굉장히 과장시켜주는 금융의 과정이 있습니다. 수요를 뻥튀기 해주는 금융. 그러니까 돈 잔치를 했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뭐 경제학의 가장 첫 번째 법칙이죠. 시장이 돌아가는 첫 번째 그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기능이죠.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품이구나 싶은 게 이게 팍 꺼지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진짜 예외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건전성 따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자금 투입이 돼 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많이 나와요. 자, 미안합니다. 이 커피 메이커가 한 몇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져가지고 이러거든요. 자, 지금 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당국들이 엄청난 개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엄청 붓죠.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걱정은 그래서 경제가 위축이 중단되거나 살아나는 건 아니고 물론 조금은 최악보다는 조금 낮았다라는 생각 시그널이 있긴 있지만 주식 가격만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은 주식 가격은 뭔가 하면 평소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오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전형적인 거품인 거죠. 전형적인 돈.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돈은 어디 가느냐? 주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조난 회사의 주가가 뭔가 100배씩 오르고, 거의 100배, 10배 아니면 100배까지 오르는, 헐즈랄까, 구조단 회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일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의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싼데 무조건 많이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개입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이렇게 될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갑자기 이 정도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며칠 만에 이렇게 뛰어오른 거죠. 물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정상화가 안 됐는데 경제는 여전히 지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밑바닥도 아니죠. 그 유사일의 뭔가 최악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냥 그대로 다시 다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의 거품이라 그러면 언젠가는 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사태일까 싶어 지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이때도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올라온 거죠. 돈이 많았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돈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어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방향이란 것은 투자자들의 생각이죠. 생각에 따라가지고 다 같이 커지는 거죠. 많아지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릅니다. 물론 어떤 것이 시대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렇게 폭등을 했던 거죠. 폭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품이라든지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단번에 이렇게 절반 이하로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거품이 생겼느냐? 자산 가격 폭락, 가치 폭락은 분명히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폭락했는데 왜 거품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금융혁신, 그게 하나의 이유다라고도 들지만 또 다르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책 동향입니다. 즉 경제학자들은
2003에서 2006년 기간 동안에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그게 이 거품의 이유다. 이 거품의 이유. 자, 이게 이제 왜 이래 됐냐라고 보면, 이게 2003에서 2006년, 2023년에는 소위 그 IT 거품 붕괴가 있었습니다. IT 버블 붕괴. 그러니까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소위 닷컴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하면 그 투자가 늘어가지고 닷컴 주가가 확 올랐다가 이제 옥석이 가려지죠.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게 떨어지면서 거품들이 쭉 꺼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경제 불황이 오니까 중앙은행은 소위 돈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해가지고 한 2003년 정도에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정상화 시켰으면 그 다음 원리치로 가야 되는 거죠. 낮췄던 이자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 낮췄던 수준을 그냥 그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2003년에서 6년까지. 그러니까 정상보다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죠. 그 유동성 때문에 생긴 거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책임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책임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겠지만 주범은 아니다. 우리가 주범은 아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주범은 모기지 금융상품의 확산. 아까 말한 대로 뭐 초기에는 낮은 이자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소위 금융혁신에 따른 모기지 금융상품의 확산.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을 확산시킨 대출 기준의 완화.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시에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소위 국제적인 불균형. 중국과 인도에서의 자본 유입이라는 거죠. 중국이 흑자가 많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페드가 공급한 것보다는 중국이 투자한 게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 사람이 주범은 아니겠죠. 여러 개가 다 같이 이 상승작용으로 이런 대단한 일이 생긴 거겠죠. 어쨌든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 과소평가하더라도 분명히 중앙은행의 책임은 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이 거품으로 꺼진다 그러면 그것도 중앙은행의 책임이죠. 아마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그 페드 커미티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거기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지 그게 지금 전 세계 금융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항상 통화정책에서는 이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버블로 통화정책이 비난받을 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1929년 대공황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론적인 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정책 수단을 잘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에 연달아서 소위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가 발생했죠. 소위 픽스 국가들. 포르투갈, 아일랜드, 여기 나오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으로 지칭되는 픽스 국가들의 국가 부도 위기. 금융위기가 나왔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자금이 이제 없어지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자금이 손실이 되니까 자금이 다 원위치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투자금들이 다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가 되니까 회수되면서 약한 거래부터 터집니다.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간 나라부터 회수가 많이 되고 나니까 약한 거래부터 터지죠. 그래서 제일 약한 거래가 아일랜드였죠. 거의 조세회피체에 가까운 나라였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러니까 요거 되기 바로 전에 급격히 성장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격히 성장한 나라들이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뭐 그리스는 좀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자, 이 금융위기로 재정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발생했고 결국 이자율이 급등했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재정 적자가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적자가 커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뭐 실업급여라든지 지출은 늘어나고 세금은 사람들의 소득이 주니까 세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빚이 많은 은행 국가들이 거기다가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드디어 시장에서는 막 제가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더 빚을 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순서는 잘못됐는데 시작은 아일랜드,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때 완전히 피크를 쳤죠.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넘어가다 그랬다가 이탈리아까지는 안 터지고 어쨌든 끝났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4개 나라의 국가 채무 위기가 발생했죠.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로 인해서 보통은 유로화 존속 가능성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제 그 부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나라가 적고 포르투갈 나라는 적고 스페인은 나라 규모가 좀 되지만 뭐 조기에 어쨌든 터졌고 그래서 감내됐는데 그리스가 터질 때쯤 되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문제 보통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 환율이 조정되면서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에서도 98년 금융위기에서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막되면서 소위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작동하면서 해결되는데 이 나라들은 환율이 없죠. 유로권 내에 있습니다. 유로권 내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없기 때문에 저거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어요. 나도 사실은 이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유로화 시스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는 어쨌든 유럽이 단합을 해가지고 유럽 내 나라들이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많은 부분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태는 극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 금융위기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의 최고전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최고전은 2008년 가을 주가 폭락 주식가격 붕괴 가을에 주식가격 붕괴 이자율 급등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비 투자 위축 소비 감소 투자 감소 투자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1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또한 이때 초기에만 하더라도 소위 1929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두려워한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후적으로 보면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죠. 근데 마무리가 됐는지 아직도 여전히 처리가 완전히 안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논란 중입니다. 어쨌든 급한 불은 지금은 다 껐죠. 이 정도가 됐다. 이때 보면 신용 스프레드가 6까지 올라갔다. 거의 5% 후반까지도 올라갔다. 보시죠. 자,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의 개입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는데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구제금융이죠. 돈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돈으로. 금융 부분을 살리고 전염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몇몇 은행은 실제적으로 부도가 나야 될 상태다.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은 또 관계없지만 한 은행의 부도가 나면 근실한 다른 은행까지 따라가 부도가 나는 거죠. 뱅크런이 발생하죠. 그런 걸 우리가 전염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의 전염 효과, 그 다음에 금융 위기의 전염 효과.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정부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금융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은행, 그 다음에 뭐 기타 금융기관, 은행 이외 금융기관, 심지어 기업까지도 이 구제금융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즉, 뭐 모든 은행은 기업은 아니겠지만 대마불사 기업, 즉 너무 이 기업은 망해버리면 너무 큰 소위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었죠. 이때 사실 GM이나 포드도 기술적으로 다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GM과 포드를 부도 처리해버리면 그에 따른 수십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해서 도산은 막았습니다. 막고 사태가 종결되고 난 뒤에 다시 민영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부양정책을 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대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평가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보면 거의 가장 많은 이런 재정적 대응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거의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 대책을 연내에 실시했는데 사후에 보니까 그 효과는 비효과적이더라. 재정정책 이 돈은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이만큼은 이제 후대에 빚으로 남는 거죠. 당대 갚든 당대에 못 갚으면 후대에 빚으로 남는 거죠. 남는 이런 막대한 돈을 쓰는데도 경제에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반대를 못하죠. 반대했다가 그냥 돈 맞자가 적살 분위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쓰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의아해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없다 그러느냐 뭐 아무래도 그런 정책 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비용은 그만큼 남는 겁니다. 비용은 그 비용은 후대로 증가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돈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죠. 그래서 일본은 별로 효과적이 없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미국은 좀 성공적으로 봅니다. 미국은 그래도 그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공조를 잘해가지고 제일 빠르게 회복을 했죠. 유럽은 그래도 유럽 내 이제 4개 나라 문제가 같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잘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쨌든 유럽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성적이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것은 미국보다 못하지만 일본보다는 성과가 있었다 정도로 평가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정책을 하느냐? 금융위기랄까 엄청난 이 경기 악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정책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라트비아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라트비아가 2007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입니다. 사실은 여파로 모든 나라들이 이 금융이 이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터집니다. 이 나라의 약한 고리인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시장에 맡겼다는 거죠. 진짜 시장 경제가 아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로 바꾸고 나가지고는 진짜 시장에 맡겨버린 거죠. 그 결과 이래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혹독한 긴축 정책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정부 근로자의 20%를 해고를 하고 월급을 40%를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줄이고 가장 표준적인 소위 IMF에서 이야기하는 들고 오는 패키지죠.
이 정도까지는 안 들고 옵니다. 안 들고 오는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장 뭐 숫자적으로 봐서 완벽한, 그러니까 가장 혹독한 이 정책을 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25%를 상회하는 경기 수축을 겪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같다는 이야기죠. 라트비아 GDP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확장적 수축이라고 그러는데 라트비아의 성공 모델 이거를 가지고 확장적 수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면 수축되는 걸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감내하라. 그러면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빨리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하나의 좋은 뭐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는 됩니다. 제시는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해결책의 제일 큰 장점이라는 것은 후대에 빚이 안 남죠.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허리를 쪼아가지고 허리를 쫄라매가지고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나라 국가 부채는 안 늘어나고 후대에 더 증가되는 빚은 없고 어쨌든 문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가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런 정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했다가 나라가 뒤집어지죠. 국가가 왜 있냐라는 거죠. 이 반만 하더라도 공무원 25% 해고가 아니라 공무원 10%만 해고했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봉급 40% 삭감이 아니라 10%만 삭감해도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보통 나라는 이게 잘 안 되죠. 여전히 이 나라가 소위 동구권에 있으면서 소위 이 나라의 국가의 정책에 대해 꼼짝도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이 안 먹힙니다. 먹혔다가 나라가 뒤집어지죠. 뭐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한 이때 이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로에 가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죠. 유로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해결했다가는 그 생긴 국가 부채 때문에 유로에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로에 가입할 때까지는 우리가 허리를 쪼아매고 버티자라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없지만 사실은 98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97년, 98년 금융위기 때 말레이시아 케이스도 이와 같습니다. 네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4개 중에서 말레이시아만은 IMF에 안 갔습니다. IMF에 돈 빌리러 안 갔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조기에 어쨌든 결단을 내려가지고 환율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환율의 시장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수출이 늘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부채랄까 뭐 그런 방법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걸 쓴다는 것은 그만큼 결국은 비용이 남는다.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비용은 남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는 후진국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선진국도 이걸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한 번도 아니고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양쪽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다 라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뭔가 우리 체제 정비를 좀 잘하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건실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다 잘하고 서로 잘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자. 그 다음에 금융 하부 구조. 하부 구조라는 것은 뭐 예금보험도 하부 구조고 신용평가기관도 하부 구조고 뭐 그런 것을 훨씬 더 좀 잘 탄탄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평가도 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더 확충해 놓자. 그 다음 금융교육 및 소비자 보호 정책도 개발하자. 금융교육이란 것은 사실은 거품이라는 것은 탐욕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게 꽤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불나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터지기 전에 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 거품이 터지기 전에 나는 나올 수 있다는, 다들 거품 이야기할 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도 터지기 전에 나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개인의 자만심, 그게 사실은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좀 줄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터진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 미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입법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범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조 협조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뭐 이게 이제 그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그 해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 조용해졌어요.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이 기억력, 이 망각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당장 급할 때는 그렇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그 옛날 이야기 이제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가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시 터지고 나면 또 이런 이야기 하겠죠. 다시 터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고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다음 또 다시 터집니다. 다시 터지면 또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로 싸움하는 분위기죠. 나라별로. 미국, 중국이 지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온 세계 나라마다 지금 이제 자국 이기주의, 우리나라 퍼스트라고 하면서 공조는 뭐 둘째치고 완전히 더 싸우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진국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장 후진국 금융위기까지도 조금 보겠습니다. 소위 후진국이라는 용어는 없고, 그랬죠. 소위 개도국,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 하죠. 그게 사실은 후진국이라는 용어입니다. 또는 다른 용어로 이제 신흥시장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개발 단계에 없는 나라들도 아프리카 나라들은 많죠. 그리고 소위 이제 경제를 산업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신흥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흥, 새로 올라가는 시장.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금융위기가 많이 나고 있죠. 뭐 금융위기의 촉발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신용과열과 붕괴입니다. 앞에서 본 선진국과 동일합니다. 신용과열. 돈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야 뭐 금융혁신 그런 건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외자가. 신용과열이 많이 되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자는 나갈 돈인데 그냥 돈이 많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신용과열이고, 느슨한 감독과 전문가 부족으로 대출이 과열된다. 현재 제일 대표적인 이런 나라를 미국, 중국을 들고 있죠. 그 다음 국내은행은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많이 한다. 외자가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국내은행이 외국에서 빌려도 많이 오죠. 왜냐하면 국내는 이자율이 높고 외국은 이자율이 낮은 거죠. 그럼 은행이 외국에 가서 낮은 이자로 돈 빌려와서 국내에 높은 이자로 빌려주면서 소위 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자율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자율 차만, 야, 이게 이익의 원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데서 여기서 과도하게 신용을 남발시키는 과정이 돌고 있죠. 고정환율 정책을 취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이 작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고정환율이라는 것이 국가가 유지할 수 있어야 유지하는 거지, 이런 나라에서는 유지를 못합니다. 그럼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고정이지 고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시장국에서는 은행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 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이 과정이, 신용이 과잉 공급되고, 그러다 가지고 거품이 생겼다 그러면 결국은 붕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한 채널이고, 그 다음 또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재정 불균형입니다. 뭐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 것이 소위 재정 적자발. 유럽에서도 그런, 조금 전에 본 그 네 나라가 맨 그 케이스죠. 재정 불균형에 따른 금융위기죠. 돈이 필요한 정부는 은행이 정부 채무를 사들이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써야 되는데, 항상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보다 더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소화할 수 없는 정도까지도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소화할 수 없는 정도까지 발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 소화를 강매시킵니다. 그러니까 은행 보고 정부 채무를 사들이도록 그 채권을 사도록 강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너무 과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 채무 가치가 폭락하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저거 샀다가는 저 갚지도 못하고 채권 안 산다. 채권 안 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국채 이자율이 오른다. 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은행이 그 가치 폭락으로 은행 가지고 있던 채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재정에서 시작하고 재정이 금융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과정이죠. 재정에 따라서 재정 적자에 따라 가지고 은행이 부실이 생기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경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경로 또 그 외 경로는 이자율 상승, 외국에서 이자율 상승, 뭐 급격한 이자율 상승, 그래 금융위기 같은 외국 금융위기, 선진국 금융위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을 하락, 뭐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폭락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불안정한 정치 체제로 인한 불확실성. 사실은 이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 금융위기가 생길 때는 정권 교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죠.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계가 안정화된 나라도 안정화된 나라에도 보통 금융위기는 이런 정치 그 정권 교체기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중간에는 그래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권이 교체할 때 되면 뭔가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환경입니다. 보통 2단계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 시작됐다. 그럼 2단계는 신흥국에는 대표적으로 외환위기가 따라옵니다. 선진국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신흥국에는 다 따라오는 것이 외환위기라는 거죠. 외화 부족.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은행 부도로 그러니까 은행 부실로 생긴 은행 부실이 시작됐는데 그 결과 외화 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외국 돈이 그러니까 외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는 즉 정부 부채가 많은데 정부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죠. 이자율을 올려야지 채권이 팔리는데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정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니까 이자를 안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뻔하죠. 저 나라 통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나라에 있던 외환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외환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소위 투기꾼들이 평가절하를 예상하게 되죠. 시장에서 평가절하를 예상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환투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런 나라, 이런 일이 발생한 나라는 투기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외환 투기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런 비난을 많이 하죠. 근데 투기꾼들이 왜 그래 예상을 했냐 그러면 예상을 하느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뻔하죠. 답은 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통화 떨어진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고 있던 외환은 그 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생기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으로 촉발되는 외환위기. 외국 및 국내 투자자들은 그 나라 통화를 매도하는 거죠. 그 나라 통화를 매도하고 외환을 사들인다. 외환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된다. 그러면 전면적 금융위기가 생기는 건데 자국 통화로 환산한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기업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은행이 도산하는 거죠. 도산하거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도 도산 아니면 상태가 나빠지든지 도산하든지 은행 또 금융기관도 상태가 나빠지든지 도산하게 되는 전면적 금융위기까지도 가는 거죠. 자 이제 그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또 앞에 장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악화되는 이 경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재에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제일 대표적으로 이때 들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금융자유와 글로벌화 관리의 실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대표되는 97년, 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네 개 나라를 겪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이 네 나라들은 특히 그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금융자유와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다.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세계 시장에서 뭔가 하면 너희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개방하라, 자유화하라,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당국도 부족했고, 금융기관도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대마까지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재벌인 대우그룹이 완전 해체가 됐죠.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 문제가 생기고 총수요 감소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거의 빵으로 됐던 거죠. 자, 이런 것이 참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빈발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전히 올해도 지금 같은 스토리입니다. 여기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이런 스토리로 지금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9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일 단골 선수가 아르헨티나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슬란드는 진짜 우리가 여행하고 싶어 하는 진짜 그 꿈속의 나라죠. 선진국이고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관리를 잘하면 다 이런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 예방책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어쨌든 금융관리를 잘해야 된다.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감독 강화, 공시, 통화관리, 그 다음에 금융자유화도 그 나라 능력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신흥국 보고 금융시장을 빨리 열으라는 압력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다행히도. 98년에 한번 세계적으로 엄청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압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상까지가 13장의 신흥국 금융위기까지 오늘 다뤘습니다.